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구상공입니다.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국 기업들과 만나 대미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소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4천억 원을 미국에 투자하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김양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세 정책을 총괄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대미 투자 규모 기준으로 10억 달러를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현지 시간과 만난 자리에서 최소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4천억을 투자 규모로 제시했습니다. 러트닉 장관과의 만남에는 삼성전자, SK, 현대자동차, LG 등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이끄는 대미 사절단이 참석해 40여 분 동안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만남 직전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에 우선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안보 심사 등 절차를 빠르게 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패스트트랙 혜택을 준다는 각서에 서명했는데 러트닉 장관이 사절단과의 면담에서 이를 언급한 겁니다. We are going to balance the budget of the United States. Donald Trump understands global business. 이에 대해 사절단 관계자는 10억 달러 언급은 투자 하한선이라기보다는 앞으로 투자 유치에 대한 미국 측의 지원 의지를 광범위하게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대미 투자 금액과는 별도로 조선과 에너지, 원전, 인공지능, 반도체 모빌리티 등 양국 핵심 산업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가 예고한 상호 관세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르면 이달 말에는 산자부 장관이 미국을 찾아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늘로 3년이 됐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주도로 종전 협상은 시작됐지만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는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전쟁 3년을 맞아 유엔이 마련한 러시아 규탄 결의안에 미국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오히려 러시아의 침공을 부정하며 양국의 분쟁이라고 축소하는 독자 결의안을 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과 서방의 안보 동맹인 나토 가입이 이루어진다면 대통령직을 내려놓겠다고 했지만 미국은 나토 가입 논의 자체가 러시아의 위협이 됐다는 입장입니다. From long before Putin, they said you cannot have Ukraine going in any way into NATO. And I start from that standpoint. 미국은 그간의 비용 지원과 안전 보장을 대가로 우크라이나 지하 자원인 히토류 개발 지분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약탈적 협상이라는 국제사회의 비판 속에서도 양국은 광물협정 타결에 근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Між нашими урядами це угода, яка може додати нашим відносинам і головне деталі зробити так, щоб це могло спрацювати. Я сподіваюся на результат, на справедливий результат.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른바 특별 군사작전에 참전한 장병에게 훈장을 수여하면서 목표가 달성되고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Участники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верны славным заветам наших отцов, дедов, прадедов, проявляя мужество. Они, вы. 우크라이나가 점점 더 궁지에 몰리고 있지만 미국의 관세와 방위비 압박에 놓인 유럽연합은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Needs a backup by the United States, not with boots on the ground, but we still need generally a backup from the US to make sure that the deterrence is there. 이런 가운데 이번 종전 협상이 1938년 프랑스와 영국이 체코슬로바키아 영토를 놓고 나치 독일과 체결한 뮌헨 협정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당시 강대국들은 나치 독일의 약소국 영토 일부를 넘기며 주변국 침공을 막으려 했지만 결국 독일은 유럽을 침공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독일 총선거에서 중도 보수, 기독민주당, 기독사회당 연합이 제1당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투표 마감 뒤 공개된 공영방송 출구조사에서 기독민주당과 기독사회당 연합의 예상 득표율은 29%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극우 독일대한당 19.5%, 현 올라프 숄츠 총리의 집권여당 사회민주당은 16%, 3위로 예측됐습니다. 두 당 연합이 승리할 경우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가 퇴진한 이후 3년여 만에 보수 성향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이 내일 종결됩니다. 양측은 종합변론과 최종 의견 진술 준비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내내 계엄이 있었지만 실제 영향은 미미하다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겁니다.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국회 측은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하려고 했다. 계엄 선포 요건에도 맞지 않는 점 등을 강조해왔습니다. 파면 조치하기에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차고 넘쳐 있고 파면시키기에 필요 충분한 조건은 이미 다 성숙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양측이 팽팽히 맞서온 가운데 이제 초점은 최후 변론 기일 당일 양측 대리인에 주어진 2시간의 제한된 시간 안에 종합변론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부가 대리인 변론 이후 진행될 윤 대통령과 정청래 국회 측 소추위원 최종 의견 진술에는 시간 제한을 두지 않은 만큼 어떤 내용을 어떻게 얼마나 담아내느냐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앞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당사자 직접 발언이 없었지만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재판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했던 만큼 장시간 최후 진술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윤 대통령 최후 진술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변론이 종결되면 헌재는 재판관 평의에 들어가는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2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11일이 걸렸던 만큼 다음 달 중순쯤 최종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끝나면 재판관 평의 등을 통한 탄핵 결정 여부로 초점은 모아집니다.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치열하게 다퉈왔고 사안마다 진술 신빙성을 놓고도 부딪힌 만큼 재판관들이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가 관심입니다. 김영훈 기자입니다. 탄핵 재판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사안은 역시 체포 명단이었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유일하게 2번 출석했는데 명단을 적은 메모의 진정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보좌관한테 정서를 한번 시키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혼자만 가지고 있었고 혼자만 썼다면 누가 제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반면 조태용 국정원장은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11시 6분이면 홍장원 차장은 거기가 아니고 그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결국 메모가 4가지가 있는 셈입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요구한 가결을 막았느냐를 놓고도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일을 빨리 이제 끌어내라 하는 부분들이 전 당연히 그게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꺼내내는 지시가 없었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뭐 있었다 한들 안 됐을 겁니다.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총리와 장관의 말이 달랐습니다.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또 형식적인 또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무회의가 아니라면 뭐하러 그냥 11명 올 때까지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선포를 30분 가까이 미루면서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인 체포, 국회 봉쇄 지시 여부를 가릴 핵심 증인들은 형사 재판을 이유로 언급을 피했습니다. 답변 드리지 않고 이 부분이 저의 재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만큼 이 부분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관심입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폐렴 증세로 오늘로 열흘째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교황청은 병세가 위중하다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세계 곳곳에서 교황의 쾌유를 비는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리 이화진 특파원입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상징 오벨리스크에 프란치스코 교황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곳 출신인 교황의 쾌유를 소망하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기도는 바티칸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I'm literally worried about his state of health. Literally, and I'm just being like worried about his health, and I hope he will recover. 88살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기관지염 증세로 지난 14일 로마의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당초 가벼운 증상으로 알려졌지만 금세 퇴원하지 못했고 말을 아끼던 교황청은 상태가 위중하다고 표현하며 위험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교황은 한때 호흡 곤란까지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Perché un'infezione così importante, con tanti microbi, con poi una comparsa di una polmonite bilaterale, in un signore che lo vediamo, cammina poco, sta in carrozzina. 다만 현재 의식에 있고 안락 의자에 앉을 정도의 상태로 치료약도 잘 듣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황청은 일부에서 불거진 교황 사임 가능성도 근거 없는 불필요한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Y le pedimos al Señor que pronto él se recupere y pueda retomar su trabajo porque lo necesitamos y todavía. 교황은 2주 연속 주일 3종 기도를 집전하지 못했는데 당분간은 외부 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20세 이하 아시안컵 8강전에서 대한민국이 승부차기 접전 끝에 우즈베키스탄을 꺾고 준결승에 올랐습니다. 대표팀은 이번 대회 상위 4개 팀에 주어지는 20세 이하 월드컵 본선 진출권도 따냈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대표팀은 전반 18분 만에 우즈베키스탄에 선제골을 내주며 끌려갔습니다. 일격을 당했지만 곧바로 전열을 정비한 대표팀은 10분도 안 돼 신민아의 동점골로 다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분위기를 탄 대표팀은 후반 11분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동점골의 주인공 신민아가 타점 높은 헤더로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김태원이 환상적인 칩슛으로 쐐기골까지 터뜨리며 대표팀은 완전히 승기를 잡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2골차 리드에 수비 집중력이 느슨해진 대표팀은 경기 종료 4분을 남겨놓고 연속골을 내주며 단숨에 동점을 허용했습니다. 경기는 결국 승부차기로 이어졌고 골키퍼 홍성민의 선방쇼가 대표팀을 벼랑 끝에서 구해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4번의 슈팅 중 무려 2개를 막아낸 홍성민의 활약 속에 대표팀은 극적으로 4강에 오르며 9월 칠레에서 열리는 20세 이하 월드컵 본선 진출도 확정지었습니다. 월드컵은 이제 아시안컵보다 더 강한 상대들과 만나게 되는데 좀 더 폭발적인 그런 모습들을 더 키워나가서 저희 팀이 좀 더 높은 위치에 갈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수비 집중력 보완이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대한민국은 오는 수요일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결승 진출에 도전합니다. KBS 뉴스 이준입니다. 지난해 육아휴직자 10명 중에 3명은 남성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30%를 넘어선 건데요. 조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동훈 씨는 지난해 육아휴직에서 돌아온 뒤 주변에 육아휴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바꿀 만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하고요. 회사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더욱더 힘있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아빠들도 남성의 육아휴직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제 달라졌다고 느낍니다. 남자는 이걸 해야 돼, 여자는 이걸 해야 돼. 구분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확실히 어려움은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그나마 그래도 많이 해소된 것 같아요.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은 4만 1,000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31.6%를 차지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5,000명이 채 안 됐던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9배가량 늘어난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부터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할 경우 최대 450만 원으로 육아휴직 급여가 확대된 것이 효과를 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득 감소 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좀 어려웠던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큰 유인이 됐다고 봅니다. 어제부터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할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과 중증 장애아동 부모도 1년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미수가 출산 시 출산 전후 휴가도 100일로 늘어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초등학교 6학년, 만 12세까지 최대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KBS 뉴스 조지연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 경기도나 우려의 국내 증시 동반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속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21.95포인트 하락한 2631.63에, 코스닥은 7.33포인트 내린 767.32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경제지표 부진 등의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지며 주말 미국 3대 지수는 급락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은 순매수를,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와 기계장비 등 하락업종이 우세한 가운데 미국 반도체 지수가 3%대 급락한 영향 등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주도 약세를, 유리기판과 전선주도 부진합니다. 반면 HMM이 52주 신고가를, HD 현대미포를 비롯한 조선주 흐름 좋고 백신 관련주도 강세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위너스 급등 중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34원 2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지난 춘제 연휴 기간 중국 타이산에 등산을 돕는 외골격 로봇이 등장해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최근 선전 야생동물원도 외골격 로봇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람객들이 직원의 도움을 받아 외골격 로봇을 착용합니다. 무게 1.8kg의 로봇을 착용하는데 2분이면 충분합니다. 로봇은 사용자의 동작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개인의 신체 상황에 맞게 걷기를 돕는데요. 로봇을 착용하면 걸을 때 소비되는 산소량을 30% 정도 줄일 수 있어 피로감이 크게 줄어듭니다. 관람객들은 60만 제곱미터가 넘는 선전 야생동물원을 하루 종일 꼼꼼히 둘러봐도 로봇을 착용하고 걸으니 피곤하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긴 산책로나 오르막 걷기가 훨씬 가뿐해졌다고 합니다. 主要使用的人群呢，就是一些老人和行动不便的人群。自从投放以来呢，咨询和使用的人非常多。 개발업체 측은 오는 5월 노동절 연휴 전까지 월 3,000대까지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좌석을 완전히 눕혀 침대처럼 사용할 수 있는 버스 좌석이 일본에서 개발됐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버스지만 내부 좌석이 모두 수평으로 펼쳐집니다. 고치현의 한 버스 회사가 산업용 기계 제조업체, 설계회사와 공동으로 개발했습니다. 좌석은 앞뒤 두 개가 한 쌍입니다. 등받이를 젖히고 2층 침대 형태로 만든 뒤 보조장치를 설치하면 길이 180cm, 폭 48cm의 침대가 됩니다. 수도권 비즈니스 호텔 평균 숙박비가 코로나 이전보다 1.7배 정도 오른 걸 고려하면 수요가 꽤 있을 것으로 업체 측은 기대합니다. ホテルに空きがないっていうような状況も生じているというふうに聞き及んでおります。そういったような部分のニーズにですね、受け皿になれるんではないか。 국토교통청도 심야 이동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침대형 좌석에 안전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새로 개발된 좌석은 추락 방지용 난간과 발밑 충격 흡수 쿠션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전벨트도 누운 상태에서 안전하게 몸을 고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버스 회사는 다음 달부터 심야버스에 시범 도입한 뒤 가을부터 정식 운행할 계획입니다. 필리핀 마닐라의 한 마을. 주민들이 통을 들고 줄을 섰습니다. 통에 담긴 건 모기. 전국적으로 등기열 감염 사례가 급증하자 필리핀 정부가 모기에 현상금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모기를 잡아서 가져가면 모기 5마리당 1페소, 한 마리에 5원꼴입니다. Ito pong ginawa naming programa is one of our alternative project na innovation approach na para ikayatin yung ating mga kababayan na maging parte ng pagsugpo na. 현상금 대상은 죽은 모기나 유충도 포함되는데요. 주민들은 너도 나도 모기 잡기에 열성입니다.
Yung mga nahuli ko, malaking tulong na rin po. Marami na rin po hindi maagat ng lamok na. Kasi nabawasan na po yung lamok.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대책이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댕기열은 발열과 두통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 내부 출혈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데요. 필리핀 당국은 최근 계절적인 비로 전국적으로 댕기열 발병률이 증가해 이달 초 기준으로 2만 8천여 명의 환자가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미시간주의 한 가정집 내부가 곰팡이와 쓰레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쓰레기장을 연상시키는 이 집엔 10대 아이들 3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이 아이들이 5년 동안 갇혀 있었다는 겁니다. 30대 엄마가 15살 아들과 12살, 13살 딸에게 집 밖으로 절대 나가지 말라고 하면서 아이들은 5년 동안 학교도 다니지 못했습니다. 친척과 이웃 주민들도 아이들이 방치된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는데요. 며칠 전 이 집에 복지 점검을 하러 온 사람들이 쓰레기가 1.2m 높이까지 쌓여있는 집안을 보고 이상하다고 여겼고 엉켜있는 긴 머리와 긴 발톱을 한 채 걷지조차 못하는 아이들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nd it reminds me of the commercials you see where animals are living in very deplorable conditions. Well, kind of take that times 10. It's going to be a very long process to figure this all out. How did this ever happen? 새 아이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현재 친척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엄마 켈리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올해 문을 닫는 초중고등학교가 전국에 49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올해 신입생이 없어서 입학식을 못 치르는 초등학교도 180여 곳에 달합니다. 주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달 폐교하는 강원도 홍천의 한 초등학교. 개교 80여 년 전통을 자랑하지만 지난해 재학생은 단 2명뿐이었습니다. 남아있던 학생들은 다음 달부터 다른 학교를 다닙니다. 2020년 전국에 33곳이던 폐교는 몇 년간 주춤하더니 지난해 33곳에 이어 올해 49곳으로 급증했습니다. 이 가운데 초등학교가 38곳, 중학교 8곳, 고등학교 3곳이 올해 폐교 예정입니다. 시도별로는 전남이 10곳으로 가장 많고 충남과 전북, 강원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에선 올해 폐교가 한 곳도 없지만 인구가 늘고 있는 경기도까지 6곳의 학교가 문을 닫습니다. 입학생이 단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도 지난해 112곳에서 올해 180여 곳으로 늘었습니다. 역시 경북과 전남, 전북 등 지방의 소멸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교가 없으니까 또 경제 활동도 이제 활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하죠. 학령기 아동의 감소로 학교가 폐교되면서 결국 지역 소멸로 이어지는. 올해 전국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수는 32만여 명으로 역시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초등학교에 1학년 학생이 없다는 건 6년 안에 폐교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전국에 흉물로 방치된 폐교도 360여 곳에 달합니다. KBS 뉴스 주현지입니다. SNS를 이용한 각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특히 발달 장애인을 노려 개인정보와 돈을 빼앗는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자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발달 장애인 최모 씨는 최근 SNS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휴대전화 통신사 포인트를 현금 20에서 30여만 원으로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년월일과 휴대전화 번호를 요구했습니다. 정보를 넘겨주자 갑자기 최 씨의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가 시작됐습니다. 20만 원부터 60만 원까지 4차례에 걸쳐 180여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또 다른 번호로 결제 취소가 가능하다며 SNS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소액 결제 취소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 120만 원이 요금으로 나간다고. 해결 제짜 매치도 9,000이고. 사기범은 최 씨의 계정을 도용해 또 다른 발달 장애인에게 접근했고 10여 차례 소액 결제 방식으로 99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처음에 사기 당할 때는 조금 불안했고 요금 어떻게 낼지 좀 걱정이 됐어요. 충북 음성에선 지난해 발달 장애인이 친밀한 관계를 맺은 뒤 돈을 가로채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에 속아 4천여만 원의 피해를 당했습니다.
낚시 떡밥을 던지듯 던진 다음에 거기를 무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게 대부분 발달장애인들이 많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범죄에 취약한 발달장애인에게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장애인 대상 범죄의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이재현입니다. 지난해부터 김값이 금값이라고 불릴 만큼 고공행진 중입니다. 그런데 산지에서는 김이 너무 많이 생산돼 어민들이 내다 버리기까지 했다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조은혜 기자입니다. 10년째 김밥집을 운영 중인 이지연 씨. 한 달에 한 번 도매상에서 김 한 박스를 사는데 2년 전만 해도 54만 원이던 게 올해 12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2배 넘게 오른 겁니다.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정도로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원재료값도 많이 오르고 해서 남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산지에선 지난달에만 물김 6천 톤이 버려졌습니다. 전남과 충남 등지에선 올해 수온이 적당해 김 생산량이 급격히 늘었는데 가공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하다 보니 늘어난 양을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물김은 저장이 불가능해 바로 가공이 안 되면 폐기해야 합니다. 이러다 보니 산지에선 김이 남아돌아 물김 가격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는데 마른 김 소매 가격은 40% 넘게 올랐습니다. 인건비도 상승한데 지금 유류비도 못 건지고 인건비도 지금 못 건지고 있는 상태라 어민 여러분이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지난해 김값이 치솟고 수출도 늘면서